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해서는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TAT 2급에서도 가끔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FAT 1급에서 정리했던 내용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더 세밀하게 나오면 아마 읽어보시면 탁 답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적인 거. 자, 내부 통제 제도의 정의라고 했지만 정의보다는 목적에서 주로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뭐냐?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내부 통제의 목적입니다. 요 세 가지 목적. 그래서 이 내부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내부 통제라고 그래요. 내부 통제. 그래서 이사회라든가 경영진이라든가 기타 모든 구성원들이 기업 운영을 효율성 효과적으로 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이러한 제반 활동, 이것을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3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구성 요소죠. 네. 아까는 목적만 제시한 거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부 통제의 그 내용이. 그래서 내부 통제에는 통제 환경이라는 요소가 있고, 위험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고, 통제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정보나 의사를 소통하는 의사소통 분야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좀 감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 평가 기능, 이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감시 평가 기능.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가 이게 딱 5개가 있어요. 5개가. 그래서 이 5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그런데 이제 TAT 2급에서 나오는 것은 이 내용까지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래 내용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질문을 해놓고 네모 박스에다 이런 내용을 넣는단 말이에요. 조직 체계의 구조, 인력 운용의 정책, 교육 정책, 경영 철학, 윤리, 리더십, 이런 내용을 박스에 넣어놓고서 이것은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 1. 통제 환경, 2. 위험 평가, 3. 통제 활동, 4.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건 경영자의 철학, 이건 환경적인 거지. 네, 그렇죠? 인력 운용 정책, 상벌 체계, 이런 것은 그 회사의 환경적인 거예요. 네. 인력 운용 정책을 어떻게 쓰는지, 상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의 아주 중요한, 회사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거든요. 저런 부분이.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의 환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평가 같은 것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 뭐 예를 거기 들을 거 아니에요. 뭐 위험 식별이다, 위험의 분석이다,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죠.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다음에 통제 활동의 내용을 보면요, 회사의 어떤 업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제 활동. 뭐가 있느냐면 업무 분장, 문서화, 승인 결제 체계, 감독 체계, 자산의 보호 체계,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문서화가 되어 있고 전결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자산의 보호 체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것이 바로
통제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자, 정보니까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정보의 생성이나 집계나 보고 체계. 예. 정보가 어디에서 생성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집계가 되고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일련의 체계화되어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체계와 방법. 네, 의사소통. 예, 의사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의사소통도 있고 밑에서 위로 하는 의사소통도 있고 또 조직 상호 간의 수평적인 의사소통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정보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정보 및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을 하면 그 네모박스 안은 내용 중에 정보자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그 문제 잘 푸는 분들은요, 질문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모르는 문제는 그렇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차피 보니까 내가 공부 안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질문 안에 답이 있다. 예, 질문과 비슷한 보기를 찍으면 맞출 확률이 매우 높다.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는 건 우리가 상시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체계를 말합니다. 예, 모니터링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피드백해 나가는 거예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까지 좀 보셨고요.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서는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하면 그게 틀린 거라고요. 없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면 내부 통제 그냥 형식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의 어떤 내부 통제를 열심히 잘 해주어야만이 그 위험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 안에 들어있는, 예, 내부 통제 제도 내부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내부 통제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선후를 따진다면 내부 통제가 먼저고 그 밑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첫째, 자산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고조사 같은 거,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것이 장부에 표시한 대로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사를 수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산보호와 관련된 내부 회계의 통제 기능이고, 재고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부정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거였죠. 경영진의 권한남용이나 통제 회피의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정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그 재무보고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경영진에게 책임이 주어져요. 예.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그 보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경영진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경영진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우리가 회계 부정했다고 그래서 실무자가 뭐 부정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회계 부정 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그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용이 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회사에 윤리 강령 같은 거,
윤리강령 경영자가 이제 선언하는 거죠. 내부 고발 제도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또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 등등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부정관계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고. 그 밑에 내부 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에 관해서 나중에 여러분 책 받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표가 커요. 근데 내부 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이 이제 있고 소득세 이론 남아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이론은 말이죠. 앞부분부터 저기 끝나는 부분까지 한 90%는 이미 FAT 1급에서 했던 내용이고 제가 그랬죠. 한 10%만 더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10%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다 알고 있는 거죠. 납세 의무자, 네, 다 알고 있죠. 과세기간, 네, FAT 1급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납세지, 네, 납세지에 대해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특례 규정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죠. 총괄 납부 제도는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는 사업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놓치지 마시고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 총괄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네, 우리 FAT 1급 교재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도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작년도 교재에서도 이렇게 돼 있었나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실 거고. 요거 그대로입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 있었죠. 간주 공급 내용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과 또 용역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사례 여기 우리 FAT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재화의 수입 내용도 똑같고요. 또 부수 재화와 부수 용역에 관해서 판단하는 거 이것도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역시 우리 FAT 교재에서 다 정리했고요. 용역의 공급 시기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거래 장소 네 그대로고요. 영세율과 면세에서 영세율의 개념과 적용 대상 거래도 FAT 교재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쭉 넘어가고요. 면세 포기 똑같고 과세 표준과 매출세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 부분 똑같고요. 매출세 그리고 매입세액의 구성 똑같습니다.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액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 매입세 구조에 있다라고만 그 FAT 1급 교재에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의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의제 매입세액의 개념까지만 나왔어요. 면세 농산물을 이용해서 과세 재화를 또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면세 농산물의 매입 금액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 제도거든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는 실기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이론을 한번 점검을 하겠어요. 의제매입세의 공제, 의제매입세의 공제. 그리고 이제 지금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교재가 나오게 되면요, 이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우리 출제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이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요약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입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교재 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챙겨드릴 거 있으면 그때 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의 공제 특례에서 공제 요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자, 과세사업자인데 그 과세사업자가 매입한 농산물이 면세농산물이에요. 그 면세농산물 또는 면세수산물, 면세임산물 이런 것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창출해서 용역을 공급했는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은 있는데 매입세액은 없다. 원칙적으로 딱 보았을 때 그러한 사업자에게 이 의제매입세의 공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러한 사업자 중에서 요 2번도 꼭 갖춰야 돼요.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 서류는 주1에 나온다 이거예요. 주1을 밑에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자, 계산서라는 거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오죠? 근데 여러분 뒤에 등자가 붙으면 뭐가 하나 붙는 거죠? 신용카드 말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다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그거를 수령한 명세서 이것이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하고 같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같은 데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약에 쌀이 필요하겠죠. 밥을 지으려면 그러면 쌀을 살 때 계산서를 받거나 쌀을 사고 나서 그 사장님 신용카드로 쌀을 사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러면 쌀을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사업자한테 가서 사야 되겠죠. 그래야 사업자 보고 계산서 해주세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만약에 동네에 있는 농부에게 만약에 샀다. 그럼 농부가 비사업자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서도 해줄 수가 없고 쌀값을 내가 신용카드로 해줄게. 그 사람은 가맹점이 아니거든요. 신용카드를 긁을 수가 없어요. 안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를 제시해야 돼요. 애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애정신고 때 제시하고 확정신고 때 받으려면 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네, 아시겠죠? 공제 요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제조업의 경우는 여기 어디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메모해 주실까요? 여기다 그러면 이 제출 서류에다가 제조업의 경우는 개인 그거 보고 뭐냐면 무슨 개인하고 납품 확인서 납품 확인서 계약서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들은 계산서 발행할 수도 없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런 걸 증빙 안 해도 그 어느 농부에게 무엇을 샀다라는 그 서로 약정서, 계약서 같은 것만 있어도 인정을 해줘요. 제조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통조림 회사들로 시험이 나올 거예요. 통조림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데요. 실기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 문제에 한해서 무슨 통조림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가정하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는 원래 뭐 신발 제조업이다라고 했다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신발 제조업도 하지만 통조림 제조도 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풉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우리는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제조업이니까 개인에게 그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했다는 그 확인서 같은 거,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아닌 식당이다. 식당업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공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일부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금액에 곱하기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주2에 있다. 이 주2를 한번 볼까요? 과세 유흥 장소도 면세 농산물을 써서 뭘 만들기도 하죠. 제일 작아요. 102분의 2, 약 2%. 그 다음에 유흥 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제일 많아요. 108분의 8.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건 뭐냐? 더 금년도에 한해서 109분의 9를 적용해줘요. 밑에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것은 특별히 1년간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109분의 9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시험은 유흥장소로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라도 안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 표에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A와 B 외의 음식점이다. 그러면 뭐냐면 음식점을 크게 하는 법인 음식점이에요.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그래서 유흥장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06분의 6은 법인 음식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인데 현재 109분의 9를 적용하고 있다. 자, 공제 대상 금액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가 하나 더 있죠. 제조업. 자, 시험에 실기 시험으로 나오면 제조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과자 도정업은 106분의 6. 시험에서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과자점이나 도정업이 제분업이 아닌 방앗간이 아닌 그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4분의 4예요. 면세 농산물 구입 금액의 104분의 4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104분의 4를 딱 선택하면 돼요. 104분의 4를. 기본적으로 이게 선택돼 있어요. 다른 걸로 바꾸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04분의 4도 알았고요. 또 개인 음식점은 109분의 9를 적용한다. 여기 다만 여기 나왔네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가장 높게 109분의 9를 공제율로 적용하는데 그걸 다 해주느냐? 또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의제 매입세액의 한도라는 걸 정했어요. 한도. 그래서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 사업자는 한도율 50%, 과세 표준의 50%를 말해요. 과세 표 2억 원 이하인 경우 50%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뭐예요?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 그 과세 기간의 매출액의 50%를 넘길 수가 없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아까 그 계산한 것이 만약에 과세 표준의 매출 공급가액의 50%가 넘으면 맥시멈 50%까지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 한도율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한도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한도율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실기 시험에서는 법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법인 사업자. 그래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이 아닌 법인 사업자죠. 그래서 한도율은 40%다. 그러니까 그 법인의 만약에 통조림 제조업이다. 통조림 그 과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이었다면은 10억에 40% 4억인가요? 4억까지만 한도를 적용한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금액의 한도가 과세 표준에 이렇게 한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의 요건, 요 두 가지 요건 기억하시고요. 공제액을 계산한 다음에 한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공제는 언제 받느냐?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그 과세 기간의 애정 신고 기간이나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애정 신고 기간에도 신고할 수 있고 확정 신고 기간에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이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좀 쉬어야 되겠죠. 15분까지 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게요.